그 아까 잠깐 6.27 대책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6억 이상 대출 금지 정책. 네. 이거를 참 그 찬반 양론이 많이 나뉘더라고요. 꼭 필요했다.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서울 네. 중심으로. 근데 또 그러한 예측 불가능한 규정에도 없던 그런 대책은 너무 과도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네. 대표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당연히 내야 되는 대책이 너무 늦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6.27 같은 대책은 5월에 나왔어야 된다. 그러니까 5월 둘째 주부터 저희가 대통령 간담회 하고 난 그때부터 5월 9일부터 서울 주간 동향조사 기준으로 서울이 0.1대로 올라갔거든요. 그때는 뭐 대선 전이었으니 네. 이런 과감한 대책을 내는 어차피 정부는 있었으니까요. 정부는 있었지 않습니까? 대선 전이었지만 각 부처 다 있었잖아요. 금융위도 있었고 다 있었기 때문에 뭐 자기네가 공공에서 논다는 거는 이제 소위 방임이나 마찬가지고 그건 말이 안 근데 되는 그 건데. 당시에는 이제 전임 대통령이 탄핵당한 네. 상황에서 네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갑자기 대출 규제 이렇게 네. 하기가 쉽지는 아니요. 않았을 것 2016년도 똑같았습니다. 2016년에도 그 박근혜 대통령 그런 이슈가 있고 나서 같은데. 국토부나 이런 데서는 당시에 막 1, 2, 3 대책도 내고 그다음에 조정지역 막 늘리고 그냥 자기 부처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원래. 그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을 보면 자기 부처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나 아니면 금융이나 한국은행은 자기가 하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없어도 금통위는 계속 열리듯이 그냥 지가 해야 되는 건 원래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냥 새 정부가 오면은 뭐 누가 어떻게 할까에 따라 가지고 안 보는 거는 그건 그냥 정신 나간 관료들인데요. 그런데 그래서 6.27도 6월 3일에 새 정부가 시작했지만 6월 27일에 바로 나왔던 것 같고 근데 저라면은 5월부터 서울시 주간 동향조사가 0.1로 떴고 그 다음에 5월 둘째, 셋째, 넷째 주로 가면서 0.1, 0.18, 0.2 이렇게 올라가고 6월 가니까 0.43까지 올라갔. 그러니까 그렇게 초과열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마포성동은 주간 1% 떴고요. 그건 이제 1년 52% 올라간다는 거니까 네. 연초에 20억짜리 아파트를 당시 호가를 30억으로 부르고 있었거든요. 실거래가 연초 20억이 25억이 갔는데 호가는 30억으로 올 30억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서 6.27이 나온 거지 뭐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저는 과열이든 냉각이든 과열과 냉각 되면은 정부나 아니면 이런 쪽에 대책을 내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거는 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연준이 고용 데이터 보면서 금리 결정하는 거 하는 것처럼 시장 과열되면은 냉각하고 침체되면은 완화하고 이런 것들은 원래 시장 조성자들이 해야 되는 룰인데 5월, 6월에는 그걸 안 했다고 생각하고 너무 늦게 나왔다고. 근데 그 6억 이상 대출 금지 이게 또 영원할 수 있는 규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도는 이제 바뀌겠죠. 어떻게 바뀌냐면은 가계대출의 위험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비가계대출의 위험도가 내려온 형태로 돈줄을 돌릴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우리나라 주담대는 시중은행의 대출을 보면은 주택담보대출로 가는 거는 위험도가 15%도 안 되고 그다음에 산업대출로 가는 거는 60%가 넘으니까 시중은행 대출 4조, 이쪽으로는 1조거든요. 어차피 버는 돈은 비슷해요. 시중은행 입장에서 아파트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으니 네. 잃을 게 없는 대출인 거고 주담대는. 네네. 근데 그게 결국은 그 돈이라는 게 결국 생산경제가 아니라 자산경제로 가는 거니까 자산경제로 가면 GDP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결국에 우리나라가 제로성장 뭐 0% 성장 일자리니 뭐니 하는 거는 자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생산에서 나오는 건데 그 생산으로 가도록 이번에 금융위기를 포함해가지고 위험도를 조정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담대의 위험도를 25%로 올리고 그 다음에 생산 쪽 위험을 지금 55, 60이니까 그걸 45로 내리면은 그쪽으로 돈이 상대적으로 더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뭔가 위험 가중치가 낮은 자산 중심으로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그 산업 쪽에 대한 대출을 위험 가중치를 좀 낮춰주자. 네, 맞아요. 해서 재무적인 부담 없이 대출을 더 공격적으로 뭔가 생산성 있는 쪽으로 내어주게 좀 뭐 물꼬를 터주자 이런 정책이겠네요. 네. 그 방향이 맞다라고 또 보시는 거고요. 네. 한국은 뭐 그렇게 안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구조 개혁이 없다. 그럼 그냥 피크아웃 강세입니다. 피크아웃 강세다? 그러면 달러 자산을 열심히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피크아웃 강세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피크아웃 강세는 서울 5분위 4분위만 올라가는 걸 말하죠. 초양극화. 네. 안 그래도 지금 6억 이상 대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강남 일부 지역은 또 신고가 가는 곳들 그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요. 대출 없이. 예. 왜냐하면 피크아웃 강세라는 트렌드는 유지하고 있다니까요.
수요 정책은 단기의 길만 막았을 뿐이에요. 그 기저에 흐르는 도도한 트렌드는 안 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올캐시로 현금 사는 사람, 지금 서울에 현금 사는 사람이 무슨 부동산을 사겠어요? 지금 뭐 부산에 가서 10채씩 사겠습니까? 아니면은 부산에 있는 상가 빌딩들 다 정리하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장기 보유 공제에다가 5만 세제 혜택들 다 여기 있는. 그러면 수요를 막는 건 일시적. 결국에는 이제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요. 근본적인 대책은 트렌드를 바꿔야 되는데요. 트렌드를요? 네. 지금 서울 쏠림이라든가 그 고가 쏠림의 트렌드를 바꿔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거.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트렌드는 뭐 우리 뭐 패션 트렌드를 바꿉시다 이게 아니라 예전에 네. 그 피카오 코리아 책에서 맞아요. 말씀하셨던 예, 소위 8년 이상의 이런 거를 이제 소위 트렌드라고 할 때 8, 10년짜리 이 기조가 2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기조가 바뀌어야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근데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그거는 되게 이제 거대한 변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의 도시를 더 활성화해야 하고 인구가 서울로 쏠리지 않게끔 일자리도 지역으로 많이 좀 보내야 하는 거고 네. 뭐 여러 가지 세제 개편도 같이 이어져야 하는 거고 거의 그거는 뭐 5년 10년 더 길게 봐야 되는 거다. 네, 저는 하기는 근데 해야죠. 시작은 근데 하긴 해야 그게 되는데. 진지하게 한다는 시그널을 주면 되는데요. 그게 못 한다는 시그널을 받느냐, 한다는 시그널을 받느냐를 가지고 시장은 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가 여러 가지 개혁적인 제안을 많이 내긴 했는데 그 개혁적인 제안이 실제 되냐 마냐는 시장은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시그널- 6.27에 대해서도 약간 효과가 요즘에 반감되는 것 같다. 이 말은 뭐냐면은 시장에서는 그러면 부동산 개혁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고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종전의 그 트렌드였던 그러면 지방 소멸하고 서울만 살아남으니까 서울로 와야 되겠다. 이 피크아웃 트렌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그널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까? 대통령실과 국회 본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거, 또 북극항로 개발해서 뭐 부산을 이렇게 좀 부양을 네, 시킨다라는 맞아요. 거? 맞아요. 맞는데 사실은 그 정도의 개혁이 있으려면은 대통령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개헌이 있어야지 돼요. 왜냐하면 현재는 세종시로 국회의사당이랑 행정부처 전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과거 그 2010년 헌재 판결 이후로 거기서 명확히 규정을 했어요. 한국의 수도는 관습법법. 그러니까 수도의 그 규정을 했습니다. 수도가 뭐냐면은 대통령실, 국회의사당, 그 다음에 중요 국가 기관들이 있는 곳을 수도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2분원이 생기거나 그 덜 중요한 기관들이 세종시에 간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중요한 기관은 안 가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도 제2청사, 국회의사당도 제2청사 이거지 근본적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런 전반적인 트렌드는 현행법상에서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은 불가능한 부분이니까. 물론 이제 먼저 제2청사 국회 분원, 그러니까 본원이 아니라 분원 보내놓고 나중에 좀 분산을 하면은 헌재 판단도 뭐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도 시간이 또 그건 엄청 말이 안 돼요. 예. 헌재 그거는 이미 그건 과거에 했었던 그 헌법재판소의 전체 판결이 다 뒤집어지는 거이고, 그러니까 과거에 그 헌법재판소 판결의 로직은 수도라는 거를 규정해 놓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수도가 뭔지 먼저 규정하는 일이 있었고, 대통령과 국회와 주요 국가기관들이 거주하는 곳이 수도라는 걸 먼저 규정한 다음에 그게 수도라면 그게 현재 서울이잖아요. 네. 그 현재 서울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현재 서울이 수도, 그러니까 성문법적으로 수도를 서울이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수도라는 거의 기능은 그런 거였다. 이런 네.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이전하는 거는 이제 성문헌법에는 없었지만은 관습헌법상으로는 헌법 개정 요인이니까 개별 법률로는 안 되고 헌법을 개정해라라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그 세종시 행정중심 그 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 났고, 네. 세종시는 왜 합헌이 났냐면은 대통령실, 국회의사당, 주요 국가기관은 빼고 나머지 보내는 거는 괜찮지 않습니까라는 거였고요. 그래, 그거는 법률로 정하는 거니까 지금 세종 행정처치 복합도시법으로 가라 해가지고 가는 부처가 기분이 나빠했죠. 우리는 난 주요 부처가 아니냐? 뭐 다 이런 거고. 그래서 그럼 그 말인즉슨 헌법 개헌과, 그러니까 개헌 이후 왜나 갈 수 있다. 그럼 맞아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 네, 분원은 갈 수 있지만은 본원은 못 가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그 진정성인데, 이제 진정성 있게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냐 안 추진하냐 시장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를 막는 건 일시적이고 트렌드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 그거는 또 개헌하고도 이어지고 정말로 트렌드는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사이에 부동산 시장은 또 일부는 꿈틀대고 피크아웃
더 강화가 되면서 초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고. 네, 지금 그렇게 갈 것 같고요. 다만 대통령실의 생각은 EEJ 하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을 키워서 부동산을 잡으면 되거든요. 돈줄이 지금 부동산으로 가는 거는 부동산이 초과 성과를 내는 자산들이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주식만큼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 이 책 뒷부분에 네. 이재명 대통령 시대 머니무브를 그래서 부록으로 담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책의 원서는 기본적으로 12월 1월에 다 써졌는데 이제 계엄 탄핵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냥 시점을 보고 있었는데 5월부터 갑자기 막 주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새 정부가 주식에 대해서 확실히 깊은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저도 인터뷰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주식은 확실히 좋아한다고 느꼈거든요,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주식 얘기를 넣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뒤에 부록으로 넣었죠. 네. 저도 같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네.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강력한 의지는 느껴졌는데 네. 근데 실상 물론 이제 그거는 상법 개정은 뭐 2차 뭐 더 센 상법까지도 네. 개정이 됐습니다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라든지 그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네. 지금 기획재정부 안이 나온 것까지만 놓고 보면 네. 이게 제대로 머니무브를 시키겠다는 건지 좀 퀘스천 마크가 찍히죠. 네, 그래서 그 퀘스천 마키가 찍히니까 코스피는 다시 박스피, 그리고 부동산은 꿈틀대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머니무브가 네, 부동산에서 PBR 10배 발언 딱 하는 순간 그냥 코스피 PBR 10배 발언을 딱 하는 순간 그 네. 경제부총리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 포트폴리오 깠는데 개포 1단지 뭐 DH 퍼스티 아이파크 빡 있고 그다음에 세종 그 주택이 유주택이신 상황에서 세종시 아파트 청약 받으시고 그 주택도 사고 팔고 하시고 다른 집도 사팔하시고 다른 집도 사팔하셔가지고 화나셨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뿐만 아니라 이번에 뭐 이억원 그 금융위원회 위원장 아니요, 후보자도 이억원 마찬가지고 금융위원장은요 다른 게 있는데요. 그분도 개포동에 갭투자를 하셨지만요. 네. 세종시 청약은 안 받으셔서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윤철 장관은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최상욱 그러니까- 대표님의 개인 의견입니다. 예. 아, 근데 이게 관료들은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는 또 이해관계, 특히 뭐 금융위 4급 이상이라든지 기획재정부 4급 이상이라든지 또 그게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또 주식 투자를 못하는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맞아요. 물론 뭐 저는- ETF나 펀드로 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부동산도 자본시장법을 만들면 된다. 지금 금융에는 자본시장법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자본시장법과 관리감독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네. 그러나 LH 사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동산 스캔들은 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정말 부동산도 자본시장법 같은 거를 부동산 시장법을 만들어서 이해관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의 눈높이는 소위 강남 다주택자들, 강남 똘똘한 채 1주택자들이 강남 살리기 대책을 쓴다는 그런 의심 어린 눈초리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내가 전 아닙니다라고 항변하기보다는 제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동산 시장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 아까 하던 이야기를 네. 좀 마무리를 하자면 물론 그 머니무브가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그러니까 금융시장을 오려다가 다시 박스피에 갇혔는데 맞습니다. 아 이거는 좀 예측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네. 당위성으로 그럼 이야기를 해볼까요?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아니요. 저는 주식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주식도 자산이고 부동산도 자산이지만은 아까 생산금융이랑 자산금융을 굳이 나눠서 본다면은 둘 다 자산금융이죠. 그러나 주식은 생산금융과 선이 다 있어요. 이어지죠.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그러나 부동산도 완전 떨어져 있냐? 그거는 아니에요. 부동산이 활성화되면은 일부 건설 경기는 좋아지거든요. 건설 경기 좋아지고 예. 뭐 집값 오르면 소비도 좀 늘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단기로 보자면은 그게 좋아지긴 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르는 또 그러니까 부작용이 또 많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 부작용을 저희는 저출산, 저결혼 등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측되지 않은 로스가 여기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자면은 주식이 훨씬 낫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주식 쪽으로 보내게 되면 연금도 걸려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쪽으로 보내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투자금융에 있는 그 돈들을 부동산보단 주식으로 가도록 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좀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이 부분에 그냥 진정성 있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기는 가야 하는 일단은 가속 페달을 밟다가 갑자기 뭔가 브레이크가 밟힌 느낌? 네, 여기 PBR 10배 턱이 빡 나와가지고 그냥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냥 일부 그게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더더욱더 그냥 부동산 정책과 금융 정책을 쓰는 사람들이 그 양대 자산, 정확히 말하면 세 개지 않습니까? 주식, 부동산, 코인이죠. 그래서 이 세 개 전체 자산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의식이 올라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그 의식이 주식에만 지켜지도록 강요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자본시장법만 있다 보니까. 왠지 뭐 공직자라든지 뭐 네. 청문회 여는데 주식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부동산에 이런 건 전혀 없고 신고도 되게 널널하고 네. 코인도 그냥 뭐 벼가 없고 네. 그냥 신고도 널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식과 코인 쪽으로 이제 이런 익스포저가 많아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시스템적으로 유사 자산이 너무 많은 사람이 그 자산을 다루는 정책을 하는 것은 조금 이제 배제되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 그 간접적인 보완책이 있어야 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질문의 수준을 확 떨어뜨려서 네. 원초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배당소득 분류과세 지금 기획재정부 세제 개편 안대로 된다면 네. 대주주 기준 10억으로 강화하고 배당소득 분류과세 최고세율 38.5%로만 네. 하고 하면 어떻게 돈은 다시 부동산으로 갑니까? 다시 그럼요. 부동산으로 우리 가야 됩니까? 부동산 가야 되냐고요? 둘 다 가게 될까요? 그러면 현 상태는 유지가 될 우리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법은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상법은 바꿔놨기 때문에 소위 다시 2000P로 뭐 급격히 내려가가지고 소위 꼬라박을 가능성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상법이 작동하는 것도 16년 만에 큰 이벤트라고 그쵸, 생각하기 엄청난 때문에 일이죠, 사실은. 제가 삼성물산 출신이고 삼성물산 나오게 된 것도 그 삼성의 비자금 김용철 책을 읽으면서 영향을 받아서 나온 사람인데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좀 이상하게 나버렸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도 판결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좀 정이 떨어졌었는데 근데 그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의 많은 대주주들이 그냥 일감 몰아주기 하고 사익 편취하고 또 협력사 만들고 추가 상장하고 개인 소액 주주들에 대한 그 주주 멸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16년 갔거든요. 그게 과거에는 다 합법. 네, 맞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한국 디스카운트의 큰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부분이 충분히 코리아 증시 전체에 대한 밸류업을 일단 1차적으로 만들었다 생각하고요. 또 상법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을 할 의지가 있으니까 그냥 주식 쪽으로 어느 정도 돈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지금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이 어쨌든 한 5년은 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망하진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거 사더라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 이 정도 생각인 것 같고 그리고 그렇다고 뭐 어떤 적극적인 대개혁을 5년 안에 하겠어? 약간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치 상승무도 다 먹어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뭔가 달러 자산 등으로 전환할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요 마지막 요거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책에서 성장주 투자와 아파트 투자는 같은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제 주식 투자 방법론의 코어인데 책에서는 이제 길게 담을 수는 없었는데 분량 때문에 저는 이제 주변에서 아파트 30-40년 투자해가지고 100배, 200배 매각 차익을 내시면서 처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 아니 아파트 어디 100배, 200배가 40년 전 사가지고 100배 난 거.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5천만 원에 사는데 50억 되고 3천에 사는 30억 되고 이런 집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요? 네. 지금 강남에 있는 분양한 아파트들은 지금 평균 다 60배씩은 다 그거 떴습니다. 저기 아닙니까? 그 압구정 저기 밭칠 때 가서 아니요. 들어가시는 예를 들면 서초 우성 아파트 같은 게 다 재건축 되는데 우성 아파트 원 분양가는 다 8천만 원 미만이었어요. 이건 다 그래요? 60배씩 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나냐면은 장기 투자했기 때문에 난 거거든요. 근데 그 장기 동안에 한국의 성장을 다 먹었으니까는 이제 난 거죠. 근데 앞으로의 그 정도 날 거냐?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네. 그런데 그 소위 범서울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소위 강남을 벗어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 사는 사람들한테는 강남 벗어나지 말라. 왜 그러냐면은 99년에 일기 신도시 지은다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게 생기니까 글로 팔아서 나갔더니 나중에 못 들어오고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도 뭐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나갔더니 뭐 판교 생긴다고 해서 나갔더니 못 들어오고 등등 그런 게 있었는데 결국 제일 알짜 자산을 장기 투자하니까 저기 더 좋아 보이는 게 당시에는 있긴 했었는데 결국 얘가 코어 자산이고 장기 투자니까 좋았다는 건데요. 반대로 장기 투자가 무조건 좋냐? 그건 아닙니다. 거북섬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6억에 분양받고 한 5년 지났더니 6천만 원 돼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좋은 게 아닌데 주식도 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냥 한국에서 수출 성장주 잘 잡아가지고 장기 투자하면은 어마어마한 그 성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은 삼양인데 삼양이 2016년부터 그냥 불당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수출 데이터가 떴고 그 수출 데이터가 계속 10년에 걸쳐서 계속 떴는데 그 과정에서 주가는 60배 상승했거든요. 2천억이 12조가 됐으니까 이제 한 60배 상승을 했는데 한국의 주식의 역사는 그냥 수출주 장기 성장의 역사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수출 장기 성장주를 잘 사시면은 그냥 그 어떤 자산보다도 한국은 심지어 양도세도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세후 소득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저는
은퇴연금 흐름을 세팅해 두고 개인은 이런 주식 투자를 하시면은 그걸로 궁합이 아주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반대로 성장주가 아니거나 수출 성장주가 아닌데 장기 투자하시면은 그건 또 엄청난 로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주식을 부동산처럼 하시면 된다 생각합니다. 막 어마어마하게 뭐 사팔사팔하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수출 성장 기업 잘 잡아가지고 그냥 쭉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책 쓰고 나서 ETF가 하나 나왔는데 코액트에서 하는 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하는 K 수출 기업 탑 30라는 액티브 ETF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수출 성장 기업 30개를 가지고 이제 비중 조절을 하는 ETF가 되는 건데요. 액티브예요. 네, 액티브하게 비중 조절하는 ETF 되는 건데 제가 그 ETF를 딱 보는 순간 들었던 생각은 그냥 나도 할 거 없으면 저거 다 사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지수 코스피보다는 코스피 200인 것처럼 코스피 200보다는 뭐 수출 코스피 기업. 50인 것처럼 근데 네. 그보다 더 압축을 네. 해서 수출 맞습니다. 상위 네. 50개. 맞습니다. 예를 들면 수출 상위 50개 현대차 기아차는 빠져 있는데 수출 성장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성장. 네, 그러니까 수출은 다 해요. 한국에서 수출 안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근데 현기차 주가가 가장 좋았던 것도 2000년대 초반에 수출 성장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차화정 랠리도 다 수출 성장일 때 랠리였고 지금 화학주가 수출 없냐 다 수출합니다. 그러나 수출이 정체돼 있기 때문에 그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성장하는 아파트라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네. 수출이 성장하는 맞습니다. 기업에 투자하듯이 네. 수출 성장주만 수출주가 아니라 수출 성장주만 그 31개를 묶어놨기 때문에 그걸 비중 조절을 해요. 그래서 제가 7월에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APR이 제일 많았었던 것 같고 포트 비중 1등 APR 삼양식품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한화에어로로 바뀌었다가 효성중공업으로 바뀌었다가 네 일주일에 2번씩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수수료는 많이 나가. 수수료는 0.5인가 0.6인데 액티브가 일반적으로 좀 비싸긴 하니까. 네, 저는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20% 오르는데 나스닥 액티브는 60% 떴는데 그거 아깝나? 0. 뭐 예, 버는 게 중요하지 그 일드에 너무 매몰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 패시브 ETF 시대일 때는 모든 ETF가 똑같은 성과를 내니까 그냥 뭐 그쵸. 0.1, 0.01이 조금이라도 싼 중요했는데 지금 액티브 ETF 시대는 성과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좋은 ETF를 잘 골라야 되는데 이런 말 죄송하지만은 우리나라 운용사 중에서 우리나라 운용업도 과거랑 많이 달라져가지고 주식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가셨습니다. 펀드 매니저. 예. 많이 나가셔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사모를 하시는 분이 많아졌고 과거에는 2000대 초반에 공모 전성기였고 사모는 약했는데 사모 전성기와 함께 사모 시장으로 많이 나가셨고 두 번째는 아예 그냥 독립하셔가지고 이제 개인 자문사나, 투자 네, 개인 운영. 투자하시는 네. 분도 많아지셨고 그 다음에 진짜 풀이 뭐 좀 다양해진 것 같거든요. 이젠 제도권 비제도권의 그런 구분이 많아지지 않은 것 같고 예전에는 애널리스트 출신 개미 에미 매니저 출신 개미 매미 그래서 에미 요게 에미. 네, 저 에미. 에미 매미들 이렇게 막 그것도 네. 있고 펌도 있고 했었는데 네. 이제는 뭐 다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리서처하고 막 이렇게 그렇죠.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뭐 이제 주식 실력은 이제 많이 산업 평준화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일부 운용사들은 이제 굉장히 퀄리티 높은 매니저들을 데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코액트도 제가 봤을 땐 그 중에 하나고 타임폴리오나 코액트나 뭐 이제 미래자산이나 한투나 몇몇 대형사들은 이제 좋은 상품들을 운용할 수 있는 운용력들을 가지고 있고 리서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분들이 숙련된 40년 차 고인물 그냥 버스 기사 되시는 거예요. 그냥 막 한 손으로 막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니까. 이쪽 막히면 분명히 어떤 길이 이제 뚫려 있을 거라는 거 다 알고. 예, 내비 없이도 다 알아요. 그냥 딱 보면 이제 이 그런 시간대면은,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런 분들이랑은 같이 해도 되는데 그런 분들이 주식하는 방법론이 수출 데이터 보면서 주식하는 건데 그걸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 상품이 좋아 보여서 요새는 이거를 이제 제 주변 지인들한테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 상품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이거 좀 장기 투자할 때는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아웃퍼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성장, 그러니까 수출 성장으로. 맞습니다. 재밌습니다. 해서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 1억 달러 아니고요. 네, 1,300억 아니고 맞습니다. 1억 원인데 달러 자산으로 같이 이제 성장하실 수 있는 그리고 또 노후도 준비하실 수 있는 이른바 채부심 최상욱 작가님, 최상욱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